서울 변두리 재개발 소식이 10년째 들려오지만 여전히 낡은 간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오래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요란하고 사방에서 생선 비린내와 기름진 전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찌르는 곳이지요. 그 시장 통로 깊숙한 곳, 좁고 가파른 계단을 타고 상가 건물 3층으로 올라가면 복도 맨 끝자락에 조그만 간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수님수선. 세월의 풍파에 글씨는 희미해졌고 문손잡이는 반질반질하게 닳아버린 곳입니다. 이른을 넘긴 수님 할머니는 오늘도 그 좁은 가게 안에서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앞에는 수십 년 된 재봉틀이 놓여 있고 그 주위로는 색색의 실타래와 낡은 천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요. 사람들은 그저 손재주 좀 있는 할머니가 소일거리 삼아 동네 사람들 바짓단이나 줄여주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조차 엄마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을 보며 돈도 안 되는 고생을 사서 한다고 혀를 차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니 오히려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수선집에 어느 날 파란 눈의 외국인이 들이닥치며 수님의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연이 평생을 가족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작은 위로와 자부심이 된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 번이 이름 없는 장인들의 위대한 삶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낡은 바늘 상자 속에 숨겨진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수님은 아침부터 며느리에게 받은 구박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 집으로 달려가 손주 녀석 아침을 챙겨주고 나오던 길이었지요. 현관문 앞에서 마주친 며느리는 수님의 손을 보더니 대뜸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낡은 수선집 좀 이제 정리하시면 안 돼요? 애 교육상 좋지도 않고 집안에 손님이라도 오면 제가 어머니 직업을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까짓 수선비 몇 푼 번다고 하루 종일 먼지 구덩이에서 재봉틀 돌리는 소리 들으면 제 머리가 다 지끈거려요. 창피해서 정말 못 살겠다니까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은 수님의 가슴에 날카로운 바늘보다 더 깊숙이 박혔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옷까지 기워가며 자식 대학 보내고 그 번듯한 아파트 마련해줄 때까지 손가락이 휘도록 바느질을 해온 대가가 고작 집안의 창피함이라니요. 수님은 씁쓸한 마음을 삼키며 가게로 돌아와 먼지 앉은 재봉틀을 닦았습니다. 이 낡은 기계가 내는 달달달 소리는 수님에게는 자식들 밥 먹이는 소리였고 잠을 쫓으며 견뎌온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그런 수님의 기술을 천한 노역이나 노인네의 고집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평생을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내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밤낮으로 바늘을 놀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비단결 같은 원단부터 거친 무명천까지 수님의 손을 거치면 찢어진 곳은 흔적도 없이 메워졌고 버려질 옷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녀에게 바느질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늘이 천의 결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질 때, 실이 엉키지 않고 한 줄로 곱게 뻗어나갈 때 수님은 비로소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정적만이 가득하던 상가복도에 난데없는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이어 낡은 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며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외국인 남성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운 열정으로 번뜩이고 있었고 손에는 비단한 조각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세계 패션계의 황제로 불리는 거장 안토니오 듀발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주위를 둘러볼 새도 없이 수님의 작업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무명실과 녹슨 쪽가위를 보더니 마치 성물을 발견한 신도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서툰 한국말로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이걸 당신이 직접 하셨습니까?
수님은 영문도 모른 채 돋보기를 고쳤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 조각보 말이오. 예전에 남은 자투리 천이 아까워서 그냥 꿰맨 건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어? 혹시 내가 어디 잘못 받기라도 했답니까? 수님의 덤덤한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안토니오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수억 원대 정장을 입은 세계적인 귀빈이 낡은 장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행원들이 당황하여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제지하며 수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울먹이며 무언가를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들고 온 것은 며칠 전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서 우연히 발견한 수님의 옛 작업물이었습니다. 안토니오가 이토록 절규하며 매달리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현대의 그 어떤 정밀 기계로도 파리의 최고급 장인들로도 해결하지 못한 특수 원단의 봉제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바로 그 낡은 조각보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실한올 보이지 않게 안으로 숨겨 박으면서도 천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 신비로운 기법. 그것은 수님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조선의 마지막 침선비였던 증조 할머니에게서 전해진 전설적인 비기였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의 이 손끝에 제 패션 제국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세계적 거장이 시장 바닥에 엎드려 우는 광경에 가게 앞을 지나던 상인들이 하나둘 구경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반 왜 저래? 수님이 내가 외국인한테 사기라도 쳤나? 아니야, 저 옷 입은 거 좀 봐. 엄청난 부자 같은데 왜 저러고 빌고 있대?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그저 멍하니 안토니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70년 평생을 천한 일이라며 자식들에게조차 무시당하던 그녀의 바느질이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들 위대한 예술로 다시 태어나려는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수님은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이고 모양까지 변해버린 못생긴 손이었지만 그 손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비로소 세상 밖으로 빛을 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선집의 낡은 나무 문 사이로 스며드는 빗줄기가 바닥을 적시고 있었지만 가게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세계 패션계의 황제라 불리는 안토니오 듀발이 먼지 가득한 장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수님의 거친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행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히 거장의 행동을 말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안토니오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수님의 앞치마를 적셨습니다. 수님은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친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게 아닌가 싶어 겁이 덜컥 났지요. 이보쇼, 서양 양반. 일단 좀 일어나서 말을 하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손을 붙잡고. 이 난리란 말이오. 돈이 필요하면 내가 오늘 번 돈이라도 줄 테니 제발 이러지 마쇼. 수님의 목소리는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의 곁에 선 젊은 한국인 통역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파리에서 오신 안토니오 듀발이라는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선생님께서 예전에 만드신 그 조각보를 보고 그 기술을 제발 가르쳐달라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이건 사죄가 아니라 경외의 눈물입니다. 통역사의 말에 수님의 눈이 돋보기 너머로 휘둥그레졌습니다. 경외라니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였습니다. 수님에게 바느질은 그저 지긋지긋한 가난을 떼어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자식 놈 뒷바라지를 위해 밤을 새우며 눈을 침침하게 만든 노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파란 눈의 외국인은 수님이 소일거리로 만든 조각보를 두고 마치 성경책이라도 발견한 양 온몸을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토니오는 수행원에게 신호를 보내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얇고 투명하면서도 금속 같은 광택이 흐르는 생전 처음 보는 기묘한 원단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 원단을 조심스럽게 수님의 작업대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바느질을 시도했던 부분들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실이 겉돌아 원단이 흉하게 울어 있었고 바늘구멍이 숭숭 뚫려 원단 자체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원단은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특수 소재를 결합해 만든 세계에 단 하나뿐인 옷감입니다. 전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장인 수십 명이 달려들었지만 이 원단의 결을 살리며 봉제하는 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바늘이 닿기만 해도 원단이 비명을 지르며 찢어지더군요. 그런데 선생님이 만드신 그 낡은 조각보를 보았습니다. 거기엔 현대공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천과 실이 하나가 되어 숨을 쉬는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안토니오의 절박한 설명이 통역사를 통해 전해지자 수님은 천천히 그 원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차가우면서도 매끄러웠습니다. 수님은 40년 넘게 만져온 수만 가지 천들의 기억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이 천은 화를 잘 내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어 누르면 엇나가고 바늘을 세게 밀어넣으면 부러져 버릴 만큼 예민한 성질이었지요. 수님은 무심하게 바늘통에서 가장 낡고 가느다란 바늘 하나를 골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입술에 침을 살짝 묻혀 실을 꿰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미 가게 입구에 구름처럼 몰려들어 이 기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숨을 멈춘 채 수님의 손가락 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수님의 투박한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원단을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치 물결을 타듯 원단의 결 사이를 유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천 안으로 들어가 겉에서는 흔적도 남지 않았지만 안쪽에서는 두 장의 원단을 강철보다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왕실의 마지막 침선비였던 수님의 증조 할머니가 어린 수님의 손을 잡고 가르쳐 주었던 무봉의 비기였습니다. 실이 보이지 않게 숨어들되 천의 숨구멍은 막지 않는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이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왔던 수님의 아들과 며느리가 인파를 헤치며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난리야? 웬 외국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아들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패션 잡지를 끼고 살며 명품에 열광하던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안토니오 듀발. 세상에, 진짜 안토니오잖아. 당신이 왜 여기에? 며느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에게 애 교육에 안 좋으니 제발 바느질 좀 그만하라며 모진 소리를 퍼부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우러러보던 세계 최고의 거장이 지금 자기가 무시하던 시어머니의 낡은 앞치마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며느리의 등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님의 바느질이 끝난 원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원단을 빛에 비추어 보더니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다시 통곡하며 수님의 발등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신의 손길입니다. 선생님, 제발 파리로 같이 가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100억, 1000억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기술만은 세상에 남겨주셔야 합니다. 100억이라는 소리에 시장통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정신이 나간 듯 벽을 짚었고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평생 뒷방 늙은이 취급하며 골방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전 세계가 무릎 꿇고 경배하는 전설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참담한 부끄러움과 경악을 동시에 느껴야 했습니다. 수님은 그저 덤덤하게 쪽가위로 실을 톡 끊어내며 창밖의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그녀의 진가가 비로소 세상을 향해 그 찬란한 빛을 내뿜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울려 퍼진 100억이라는 단어는 차가운 빗줄기를 뚫고 사람들의 고막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 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수님도 안토니오도 아닌 바로 문가에 얼어붙어 있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평생 시어머니의 바느질을 먼지 날리는 노역이라 치부하며 창피해하던 며느리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숫자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시어머니에게 내뱉었던 모진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토니오는 여전히 수님의 손을 붙잡은 채 간절한 눈빛으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 선 수행원들은 이미 서류 가방에서 정체 모를 계약서와 수표책을 꺼내들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요.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수님은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한 채 천천히 돋보기를 벗어 작업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는 10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깊고 고요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시선은 안토니오의 화려한 수트가 아닌 그가 붙잡고 있는 자신의 굽은 손마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보쇼, 서양 양반.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소. 내 옷자락 다 젖겠네. 수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오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치고는 낡은 보루 상자에서 수건 한 장을 꺼내 그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무섭긴 무섭네. 그 소리 한마디에 저 사람들 눈이 다 뒤집히는 걸 보니 말이오. 그런데 말이오, 나는 그 돈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소. 나 먹고 살 만큼은 이 작은 가게에서도 충분히 벌고 있고 이제 와서 그 큰 돈을 가져봐야 내 굽은 손가락이 펴지겠소. 아니면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오겠소. 수님의 거절 아닌 거절에 안토니오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그녀의 말을 전해 들은 그는 다시금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이 손끝에 담긴 기술은 인류의 유산입니다. 제가 만들려는 이 드레스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옷입니다. 이 옷이 완성되지 못하면 저는 디자이너로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너클 놓고 있던 아들 진석이 인파를 해치고 다급히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분이 누군지 몰라. 안토니오 듀발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엄마한테 100억을 준다는데 그걸 거절하면 어떡해. 아들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전화를 바쁘다며 끊어버리던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 지영도 가세했습니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시어머니의 낡은 앞치마를 손으로 털어내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는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어머니 기술이 이렇게 대단한 줄 제가 미처 몰랐네요. 팔이라니요. 그 화려한 곳에 우리 어머니가 가시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저희가 다 모시고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님은 자신을 애워싼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며 골방으로 밀어넣으려던 그들의 얼굴 위로 100억이라는 숫자가 투영되어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수님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바늘에 찔려가며 키워놨더니 결국 아들의 눈에 비친 어머니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거대한 수표 한 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수님은 아들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진석아, 너 내가 이 가게에서 하루에 몇 번이나 바늘에 찔리는지. 아니, 내 학비 보낼 때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숟가락도 못 들던 날 너는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있었니? 아들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물음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님의 시선은 이제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애미야, 너는 내 재봉틀 소리가 창피하다고 했지? 이 소리가 바로 내 남편 키우고 내 자식 입히던 소리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냄새가 나니까 이 소리가 음악처럼 들리니? 며느리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 광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수님이네 자식들 평소에 그렇게 유세 떨더니 돈 앞에서는 장사 없네.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가 저렇게 대단한 분인 줄도 모르고 구박만 하더니 꼴 좋다.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수선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토니오는 이 가족 간의 갈등이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수님의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만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슴 포켓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수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안토니오의 어머니가 낡은 의자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선생님처럼 평생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남의 옷을 수선하며 저를 키우셨지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바늘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술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조각보에서 저는 제 어머니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이 간절합니다. 통역사를 통해 전달된 안토니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에도 꿈쩍 않던 그녀의 마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속절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은 안토니오가 내민 사진 속 여인의 거친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은 자신의 손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수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의 소음과 자식들의 탐욕, 그리고 바다 건너에서 온 이방인의 절박함이 뒤엉킨 이 작은 수선집. 수님은 평생을 지켜온 이 낡은 작업대를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의 욕심 때문도 100억이라는 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끝에 남은 마지막 불꽃이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느질 인생 70년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님은 천천히 안토니오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파리인지 어딘지 가봅시다. 대신 조건이 있소. 안토니오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모든 조건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수님은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재봉틀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낡은 재봉틀과 내 손때 묻은 바늘 상자, 그리고 내가 평생 모아온 자투리 천들도 다 가져가야겠소. 그리고 우리 아들 내외는 절대 데려가지 않을 거요. 이건 내 인생이지 이놈들 돈잔치가 아니니까. 수님의 단호한 선언에 아들과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지만 안토니오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낡은 수선집에 불이 꺼지고 수님 할머니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시장 상가 건물 앞에 늘어선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빗줄기를 가르며 불빛을 밝혔습니다. 평생 뒷골목의 그림자로 살았던 할머니가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비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타본 수님은 구름 위를 나는 내내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자리에서 안토니오가 극진히 대접하며 건네는 고급 음식들도 승무원들의 친절한 미소도 수님에게는 그저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는 수십 년간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나무 바늘 상자가 꼭 안겨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공항까지 쫓아와 어머니, 저희 없으면 국제미아 돼요. 라며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식 귀한 줄만 알고 살았던 세월이 그날 시장 바닥에서 다 타버린 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수님은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명의 카메라맨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안토니오의 패션하우스 직원들이 전설의 장인을 환영합니다라는 한글 현수막까지 들고 서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수님은 그 화려한 환영 인파를 뚫고 지나가며 나지막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에구, 사람 사는 데가 다 거기서 거기지, 유난들은. 통역사가 그 말을 전하자 안토니오는 오히려 허허 웃으며 그녀를 더욱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님이 도착한 곳은 파리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안토니오의 메인 아틀리에였습니다.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벽면 전체가 거울로 된 그곳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젊고 유능한 디자이너들과 수십 년 경력의 수석 재단사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토니오가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데려왔다는 전설의 장인을 잔뜩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수님의 모습에 아틀리에 안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분 등의 낡은 개량 한복을 입고 시장통에서나 볼 법한 보따리를 든 할머니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한 장인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토니오의 밑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수석 재단사 마담 로랑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파리 오트쿠티르의 자부심 그 자체인 인물이었습니다.
마담 로랑은 수님의 낡은 바늘 상자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토니오, 농담이 지나치군요. 이 동양의 노파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특수 소재를 다룬다고요? 이 사람 손을 보세요. 투박하고 거칠어서 섬세한 실크한 올도 제대로 못 잡게 생겼는데 말이죠. 마담 로랑의 독설이 통역사를 통해 전달되자 아틀리에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안토니오가 당황하며 중재하려 했지만 수님은 오히려 담담하게 마담 로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님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수님은 보따리를 풀어 자신의 낡은 바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담 로랑이 작업하고 있던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들다는 초박막 실크 드레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담 로랑이 소리를 지르며 제지하려 했지만 수님은 이미 바늘에 실을 꿰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돋보기도 쓰지 않은 채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실크의 결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천이 울고 있네. 이렇게 꽉 쥐고 박아대니 천이 숨을 못 쉬어서 비명을 지르는 거야. 수님의 나지막한 중얼거림과 함께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마담 로랑이 반나절 내내 끙끙대며 박았지만 자꾸만 밀려나던 드레스의 어깨선이 수님의 손길이 한 번 지나가자마자 마치 마법처럼 매끄럽게 합쳐졌습니다. 아틀리에에 있던 모든 디자이너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듯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수님의 바느질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은 분명히 천 속으로 들어갔는데 겉에서는 실의 흔적도 바늘이 지나간 구멍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벽하게 결합된 두 장의 천만이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마담 로랑은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경악과 경외심이 동시에 서렸습니다. 이건 기계로도 불가능한 무봉의 경지야. 어떻게 손으로 이런 짓을? 수님은 바늘을 멈추고 마담 로랑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양반, 바느질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야. 천이 가고 싶은 길을 바늘이 미리 가서 열어주는 거지. 당신은 천을 이기려고만 하니까 천이 당신을 거부하는 거라고. 통역사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마담 로랑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파리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그녀가 한국의 이름 없는 수선집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전율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제가 모셔온 전설의 손길입니다. 이제 아틀리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님을 무시하던 젊은 디자이너들은 이제 그녀의 발치에 앉아 바늘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라렸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그들의 시선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멀리 한국에 두고 온 자신의 낡은 수선집을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천대받으며 살았던 세월. 엄마 창피해라던 아들의 목소리가 파리의 찬란한 조명 속에서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이제 슬프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심장부에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장인들이 자신의 손끝 하나에 숨을 죽이고 있는 이 현실이 지난 70년 고생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보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수님은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이제 파리 전체를 깜짝 놀라게 할 전설의 드레스가 그녀의 손에서 본격적으로 잉태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밤은 화려했지만 안토니오의 아틀리에는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님은 아틀리에 한편에 마련된 작은 숙소에서 평소처럼 낡은 목판을 베고 누웠으나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향 시장통에서는 셔터 내리는 소리, 술 취한 행인의 노랫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는데 이곳 파리의 밤은 너무나 고요해 오히려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지요. 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커다란 유리창을 통과해 작업대 위에 놓인 드레스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안토니오가 전력을 다해 설계하고 수님이 영혼을 눌러담아 바느질하고 있는 이번 패션쇼의 메인 작품이었습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그 신비로운 원단은 수님의 손길을 거치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 드레스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참 고생이 많다. 나 같은 늙은이 만나서 여기까지 오느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틀리에의 육중한 보안 문 쪽에서 미세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수님은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70년 세월,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길러진 직감이 위험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안토니오의 라이벌이자 거대 패션 기업인 루이 뱅사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봉제 기법을 성공시킨 동양의 장인이 남긴 흔적을 찾는 것이었지요. 그들은 수님의 작업대로 다가가 특수 카메라로 드레스의 솔기를 근접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렌즈를 통해 확대된 화면을 보던 한 남자가 당황한 듯 속삭였습니다. 이게 뭐야? 실이 안 보여. 분명히 두 천이 붙어 있는데 바늘구멍도 실에 매듭도 없다고. 그들은 당황해서 수님의 바늘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녹슨 쪽가위와 투박한 골무 그리고 시장통에서나 쓰는 싸구려 무명실 뿐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원시적인 도구로 그런 정밀한 작업을 했다고. 분명히 숨겨진 특수 기계나 용액이 있을 거야. 그들이 수님의 보따리를 거칠게 헤집으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수님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의 살림살이 뒤지는 건 어느 나라 예의인가? 스파이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선 수님의 그림자가 벽면 가득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비록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70평생 바늘 하나로 세상을 버텨온 노인의 기백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스파이 중 한 명이 위협하듯 다가왔지만 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작업대 위에 놓인 쪽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손 치우셔. 당신들이 백날 사진 찍고 분석해봐야 소용없어. 이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느끼는 거거든. 천의 마음도 모르는 도둑놈들이 실 한 올이라도 건드렸다간 내 이 가위로 당신들 앞길을 확 끊어 놓을 테니까. 수님의 기세에 압도된 스파이들은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그때 아틀리에의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이 조용히 발로 보안 장치를 건드린 것이었지요. 당황한 스파이들은 촬영 장비를 버려둔 채 서둘러 창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소동을 듣고 달려온 안토니오와 보안 요원들이 도착했을 때 수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작업대 앞에 앉아 흐트러진 실타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사색이 되어 드레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나요? 그들이 드레스를 망치지는 않았습니까? 안토니오의 물음에 수님은 빙그레 웃으며 낡은 바늘 하나를 치켜들었습니다. 걱정 마쇼. 그놈들은 내 바늘 끝 근처에도 못 왔으니까. 근데 말이요, 안토니오 양반. 그 루이 머식이라는 곳이 그렇게 대단한데요? 사람을 보내서 남의 기술을 훔칠 정도로. 안토니오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전 세계의 기술을 사들이는 거대 공룡입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기술만은 사지 못했지요. 그래서 선생님의 기술이 그토록 탐났을 겁니다. 수님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팔이라는 이 화려한 곳에서도 결국 마지막에 승부를 가르는 것은 사람의 손맛이라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틀리에에는 루이 뱅사의 회장이 직접 보낸 최후 통첩이 도착했습니다. 안토니오의 패션쇼를 방해하기 위해 원단 공급처를 모두 차단했다는 소식이었지요. 안토니오는 절망했습니다. 메인 드레스 외에 쇼에 올릴 다른 옷들을 만들 원단이 없어진 것입니다. 직원들이 망연자실해 있을 때 수님이 자신의 커다란 보따리를 작업대 위에 툭 던졌습니다. 원단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뭘 그리 죽상을 하고 있어. 내가 한국에서 올 때 가져온 자투리 천들. 이거 무시하지 마쇼. 시장통에서 40년 동안 모은 보물들이니까. 수님이 보따리를 풀자 형형색색의 비단 조각과 무명천, 그리고 이름 모를 낡은 옷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련된 파리 디자이너들의 눈에는 그저 걸레 조각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수님의 눈에는 그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진 보석들이었습니다. 안토니오 양반, 당신의 세련된 디자인에 내 이 낡은 천들을 섞어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현대적인 옷과 가장 오래된 조각보의 만남. 그거 꽤 근사하지 않겠소? 안토니오의 눈이 다시금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수님의 제안은 이제 파리 패션 역사를 뒤바꿀 전무후무한 K- 조각보 콜라보레이션의 서막이었습니다. 무시당하던 낡은 천 조각들이 수님의 손끝에서 예술로 승화되는 기적이 이제 파리의 심장부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의 아틀리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기묘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파리 최첨단 공학이 빚어낸 매끄러운 특수 원단들이 걸려 있었고, 그 반대편 작업대 위에는 수님이 한국 시장통에서 보따리째에 젊어지고 온 빈바램 무명천과 자투리 비단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극단적인 두 세계가 수님의 손끝에서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선생님, 이 낡은 천들이 과연 제 드레스의 우아함을 해치지 않을까요? 하지만 수님은 대답 대신 낡은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할머니가 고맙다며 건네준 쪽빛 무명천이었습니다. 수님은 그 천을 안토니오의 차가운 은색 원단 옆에 대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기계적인 차가움이 따뜻한 서정성으로 변하며 묘한 생동감이 살아났습니다. 양반, 옷은 몸만 감싸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세월을 감싸는 거지. 이 낡은 천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웃음이 배어 있어. 완벽하기만 한 옷은 숨이 막히지만 이렇게 빈틈 있는 천이 들어가야 사람이 편해지는 법이야. 수님의 철학에 안토니오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디자이너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디자인의 중심은 수님 선생님의 조각보 기법입니다. 우리는 가장 현대적인 옷에 인간의 역사를 박아 넣을 겁니다. 아틀리에의 직원들은 밤낮을 잊은 채 수님의 손놀림을 관찰했습니다. 수님은 마치 마법사 같았습니다. 서로 결이 다른 천들을 이어붙이는데 실한올 것 돌지 않았습니다. 천과 천이 만나는 경계선은 마치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느질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70년 평생 모난 자식의 성격을 품어주고 모진 이웃의 시기 질투를 사겨내며 살아온 수님의 포용이 바늘을 통해 구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파리에 권위 있는 패션 전문지들이 연일 한국에서 온 미스터리한 장인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오 듀발의 구원자, 이름 없는 한국 노파의 손끝에서 오트쿠티르의 미래를 보다 라는 자막과 함께 수님의 작업 사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것은 수님의 아들 진석과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항에서 돌아온 뒤 어머니가 파리에서 국제미아가 되어 울면서 전화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텔레비전을 켜니 뉴스 속보에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파리의 아틀리에에서 안토니오 듀발이 시어머니 앞에서 정중히 허리를 숙이고 있는 장면을 본 며느리 지영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정말 우리 어머니라고. 저 낡은 앞치마 입고 계신 분이. 며느리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틀림없는 수님이었습니다. 아들 진석은 입술을 바르르 떨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거 대박이다. 엄마가 진짜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야. 지영아, 우리 당장 파리로 가야겠어. 가서 엄마 옆에 붙어 있어야 이 돈방석에 같이 앉지. 그들은 즉시 비행기표를 끊어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의 아틀리에는 이미 전 세계 언론의 취재 경쟁과 삼엄한 경비로 요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정문에서 경비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저 안에 있는 전설적인 장인의 아들입니다. 저 할머니가 우리 엄마라고요. 진석이 소리쳤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관심이었습니다. 안토니오가 수님의 부탁대로 아들 가족의 출입을 철저히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수님은 아들이 밖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지막 메인 드레스의 옷깃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석아, 너는 여전히 내가 아니라 내 손이 쥐고 있는 돈을 보는구나. 수님은 나지막이 읊조리며
바늘을 힘차게 밀어 넣었습니다. 드레스는 완성되었습니다. 차가운 미래형 소재와 한국의 따뜻한 조각보가 어우러진 이 의상은 마치 얼음 속의 핀 꽃처럼 경이로웠습니다. 안토니오는 완성된 드레스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수님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선생님, 내일이면 전 세계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수님은 낡은 돋보기를 벗어 닦으며 창밖의 에펠탑을 보았습니다. 이제 무시당하던 수선집 할머니의 인생이 전 세계 패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박제될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파리의 공기는 평소보다 차가웠지만 쇼가 열리는 루브르 박물관 인근의 공연장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패션계 인사들과 취재진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쇼는 단순히 옷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 패션 자본인 루이 뱅사의 방해를 뚫고 이름 없는 동양의 노파와 안토니오가 만들어낸 기적의 결합을 확인하는 심판대와도 같았지요. 무대 뒤 백스테이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모델들이 옷을 갈아입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수님은 구석진 곳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마지막 점검을 기다리는 메인 드레스가 걸려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안토니오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루이 백놈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방금 모델들이 신을 신발과 장신구 일부를 파손하고 도망갔습니다. 게다가 쇼의 하이라이트인 메인 드레스의 허리 쪽 실밥이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끊겨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절망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쇼 시작까지는 단 10분. 이 정교한 드레스를 다시 수선하는 것은 기계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반, 왜 그리 호들갑이야? 내가 여기 왜 와 있는데? 수님은 품속에서 늘 간직하던 낡은 나무바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당황해하는 안토니오에게 말했습니다. 이 쇼, 그냥 모델만 내보내지 마쇼. 무대 한복판에 내가 앉을 의자랑 내 재봉틀 하나만 올려줘 보쇼. 안토니오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대 위에서 직접 수선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완성된 옷만 보지 그 옷에 담긴 정성은 못 보잖아. 오늘 내가 그 정성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쇼의 막이 올랐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안토니오의 의상들이 등장하자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미래 소재와 따스한 한국의 조각보가 어우러진 옷들은 이제껏 보지 못한 기묘한 아름다움을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인 드레스가 등장할 차례였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정적이 흐른 뒤 무대 한가운데 핀 조명이 떨어졌습니다. 그곳엔 화려한 모델이 아닌 낡은 개량 한복을 입고 재봉틀 앞에 앉은 수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객석은 술렁였습니다. 저 할머니는 누구지? 연출인가? 그때 끊어진 허리 라인을 드러낸 모델이 수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수님은 전 세계 수천 명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평소 시장통 수선집에서 하던 것처럼 침착하게 바늘을 들었습니다. 돋보기를 고쳐 쓰고 실끝에 침을 살짝 묻혀 바늘귀를 꿰는 할머니의 손동작 하나하나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바늘이 허공을 가르고 원단 속으로 숨어드는 순간 객석에 있던 명품 브랜드 회장들과 평론가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노인의 투박한 손마디가 움직일 때마다 찢겨나갔던 원단이 상처 하나 없이 아물어가는 기적을 말입니다. 그것은 패션쇼가 아니라 상처받은 삶을 치유하는 장엄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수님은 단 3분 만에 수선을 끝내고 모델의 허리를 툭툭 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자, 이제 가보게. 아주 예쁘네. 모델이 당당하게 런웨이를 걷기 시작하자 루브르 전체가 떠나갈 듯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브라보를 외쳤고 일부는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루이 뱅사의 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열한 공작이 오히려 수님의 실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최고의 연출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쇼가 끝나고 안토니오는 무대 위로 올라와 수님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그 시각 공연장 밖에서 경비원들에게 밀려나 있던 아들 진석과 며느리 지영은 대형 스크린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지영아, 저기 우리 엄마 맞아? 우리가 평생 무시했던 그 바느질쟁이 우리 엄마 맞냐고. 아들의 목소리는 회한과 후회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그 화려한 조명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집에 갈 때가 됐구나. 이 낡은 바늘 상자 들고 내 고향 시장통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장인이 된 순간에도 수님은 여전히 누군가의 구멍난 양말 한 짝을 걱정하는 이름 없는 수선집 할머니의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의 주인공이 되어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수님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인천공항 입국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네로라는 패션 대기업의 임원들이 화려한 꽃다발과 전용차를 준비해 대기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낸 수님은 파리에서 선물 받은 명품 코트 대신 갈 때 입었던 그 낡은 개량 한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여전히 낡은 나무바늘 상자가 보따리에 쌓여 들려 있었지요. 선생님, 루이 뱅사에서 제시한 100억 원 제안을 거절하신 게 사실입니까? 한국 대기업 패션 브랜드에서 수석 고문 자리를 제안했다는데 수락하실 건가요?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도 수님은 그저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대기업 임원들의 손길을 뒤로하고 인파 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서 있던 아들 진석과 며느리 지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어머니가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자 마치 복권 당첨금이라도 수령하러 가는 사람처럼 얼굴색이 확 밝아졌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얼른 다가와 수님의 보따리를 뺏어들 듯 챙기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 저희가 집 깨끗하게 치워놓고 잔치 준비 다 해놨어요. 이제 그 좁아터진 시장 수선집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저희가 강남의 제일 좋은 아파트로 모실게요. 진석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미 대기업에서 연락 많이 왔어. 내가 엄마 대리인으로서 계약서 검토 다 끝내놨으니까 엄마는 도장만 찍으면 돼. 이제 우리 집안도 재벌되는 거야. 수님은 자신을 에워싸고 웅성거리는 자식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찬란한 조명보다 더 번쩍이는 탐욕이 아들의 눈동자 속에 가득했습니다. 수님은 며느리가 뺏어갔던 보따리를 다시 낚아채듯 가져왔습니다. 비켜라. 나갈 때 있다. 수님의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 내외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엄마, 집으로 가야지 어딜 가요? 기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진석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수님은 단호했습니다. 내 집은 거기가 아니라 시장통 수님 수선이다.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 있으니 비켜. 수님은 공항 앞에 대기 중이던 고급 세단들을 지나쳐 버스를 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뒤를 쫓았습니다. 수님이 도착한 곳은 재개발 소문에 흉흉했던 하지만 여전히 비릿한 생선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수님이 나타나자 상인들이 가게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어이구, 수님이 아지매. 진짜로 온 거야? 파리에서 공주 대접받는다더니 왜 여기로 왔어? 상인들의 환호에 수님은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주는 무슨 바느질쟁이가 바늘 옆에 있어야지 어디 가겠어. 다들 별일 없었지? 수님은 낡은 셔터가 내려진 자신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열린 가게 안에는 쾌쾌한 먼지 냄새가 났지만 수님에게는 그 어떤 파리의 향수보다 향기로웠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재봉틀 앞에 앉아 낡은 돋보기를 썼습니다. 따라 들어온 아들 진석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래? 지금 저 밖에서 대기업 회장들이 엄마 만나려고 줄을 섰어. 100억이야 100억. 이 낡은 천조각 만져서 100원, 200원 벌 때가 아니라고. 수님은 재봉틀에 먼지를 닦으며 나지막이 입을 뗐습니다. 진석아, 너는 이 재봉틀 소리가 돈으로 들리지? 그런데 나한테는 이게 내 심장 소리야. 내 학비 벌려고 밤새 돌리던 소리고 내가 아파서 울 때 달래주던 소리야.
돈 100억 주면 내 70년 인생을 그놈들한테 팔라는 건데 내가 왜 그래야 하니? 며느리 지영은 옆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머니, 실용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돈이면 아버님 묘소도 새로 단장하고 손주 유학도 보낼 수 있는데 왜 고집을 부리세요? 수님은 며느리를 쳐다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서늘했습니다. 애미야, 내 아들 유학은 내 힘으로 보내라. 내 바늘 끝에 내 욕심 묻히지 말고. 그리고 내 아버님은 화려한 묘소보다 내가 여기서 이 바느질하며 사는 걸 더 좋아할 사람이다. 수님은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파리에서 안토니오가 준 돈이다. 내 기술료라고 하더구나. 이걸로 내가 진 빚 다 갚고 다시는 내 가게 찾아오지 마라. 나는 오늘부터 다시 수선집 할머니로 살 거니까. 봉투 안에는 아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큰 금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석은 돈을 보고 입이 귀에 걸렸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말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님은 이제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조차 바느질하듯 툭 끊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돈 봉투를 챙겨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가자 수님은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상인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님은 낡은 바늘 상자에서 무명실을 꺼내 바늘귀를 꿰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옆집 떡볶이 할머니가 해진 앞치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님아, 세계적인 장인이 됐는데 이런 것도 수선해주나? 수님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은 무슨 어서 내놔봐요. 여기가 제일 잘하는 집인 거 몰라. 달달거리는 재봉틀 소리가 다시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파리의 화려한 조명보다 100억 원의 수표보다 수님에게는 지금 이 순간 이웃의 해진 옷감을 만지는 투박한 손길이 가장 소중한 인생의 보상이었습니다. 이제 수님의 바느질은 돈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잇는 예술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100억 원의 제안과 대기업의 유혹을 뿌리치고 시장통 낡은 수선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한국을 넘어 다시 한번 전 세계 패션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노망이 난 게 아니냐며 수군거렸지만 진정한 예술에 목마른 이들에게 수님의 선택은 하나의 거대한 성지 순례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귀국 일주일째 되던 날, 평소와 다름없이 옆집 할머니의 해진 바짓단을 받고 있던 수님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시장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배낭을 메고 눈이 파란 외국인 청년 셋이 서툰 한국말로 장인 선생님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었지요. 그들은 파리의 명품 패션 스쿨을 다니던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안토니오의 쇼에서 수님의 바느질을 본 뒤 학교를 휴학하고 전 재산을 털어 한국으로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배우러 온 게 아닙니다. 선생님의 그 마음의 바늘을 배우러 왔습니다. 여기서 청소라도 좋으니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수님은 기가 찼습니다. 에구, 이 양반들이 멀리서 와서 헛소리를 하네. 여기 먼지 구덩이에서 뭘 배운다고 그래. 어서 돌아가시오. 수님은 손사래를 치며 그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청년들은 아예 가게 앞 복도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버렸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은 이탈리아에서, 그 다음 날은 일본과 미국에서 젊은 디자이너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좁았던 시장 골목은 이제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인근 게스트하우스는 빈방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신이 났습니다. 야, 수님이 아지매 덕분에 우리 시장이 국제도시가 됐네. 떡볶이 집 할머니는 외국인들에게 떡볶이를 팔고 수건집 아저씨는 영어를 섞어가며 길 안내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청년들에게 바느질 대신 빗자루를 건넸습니다. 진짜 배우고 싶으면 시장 골목부터 쓸어라. 사람 사는 냄새도 못 맡는 놈들이 어떻게 사람 입는 옷을 만드나. 파리에서 온 엘리트 디자이너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 골목에 쓰레기를 치우고 상인들의 짐을 나르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포기할 줄 알았지만 그들은 진지했습니다. 수님이 낡은 천조각 하나를 어떻게 다루는지, 시장 사람들과 어떻게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지를 그들은 숨죽여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훈훈한 풍경을 시기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임을 영입하려다 실패한 국내 최대 패션 기업 K-어패럴의 경영진들이었지요. 그들은 순임의 존재가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낱 수선집 노파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니 우리 브랜드가 구식처럼 보이지 않나? 게다가 재개발 예정인 그 시장 부지가 순임 때문에 철거가 지연되고 있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 노파를 끌어내려. K-어패럴은 비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임의 수선집이 소방법을 위반했다느니 무허가 영업이라느니 하며 구청에 끊임없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가짜 손님을 보내 순임이 고가의 명품 의상을 수선하다 망가뜨렸다는 누명을 씌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건장한 사내들이 수선집에 들이닥쳐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쇼 할머니, 당신 때문에 우리 사업에 차질이 커. 좋은 말로 할 때 이사가라고 할 때 갔어야지. 사내들은 순임의 낡은 재봉틀을 발로 걷어차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앞에서 청소를 하던 외국인 제자들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재봉틀은 세계의 보물입니다. 당신들이 감히 손댈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몸으로 재봉틀을 감쌌고 이 광경은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 안토니오의 팬들과 패션 학도들이 한국의 장인을 보호하라 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K-어패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임의 유일한 약점인 아들 진석을 매수했습니다. 진석은 다시 순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업에서 받은 고소장 뭉치를 내밀며 어머니를 협박했습니다. 엄마, 제발 고집 좀 꺾어. 이거 봐. 엄마 때문에 나까지 감옥 가게 생겼어. 저 사람들이 엄마가 기술 훔쳤다고 소송 걸었단 말이야. 그냥 저 사람들 시키는 대로 계약서에 도장 한 번만 찍어주면 다 해결돼. 순임은 아들의 비굴한 얼굴을 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진석아, 너는 끝까지 내 자식이 아니라 저들의 개가 되기로 했구나. 순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이 가져온 서류들을 쪽가위로 잘게 잘라버렸습니다. 가거라. 내 손은 옷을 깁는 손이지 내 욕심을 기워주는 손이 아니다. 저들에게 전해라. 바늘은 작아도 가장 단단한 무쇠를 뚫는 법이라고. 순임의 단호한 선언과 함께 시장 상인들이 소금을 들고 나타나 아들과 사내들을 쫓아냈습니다. 비록 압류 딱지가 붙고 소송에 휘말렸지만 순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순임은 단순히 옷을 고치는 할머니가 아니라 자본의 횡포에 맞서 평생의 자부심을 지키는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의 밤은 깊어갔지만 순임의 수선집 창가에는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있을 법정 싸움이 아니라 누군가 맡기고 간 낡은 아이옷에 떨어진 단추를 다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바늘 끝에서 거대 자본도 꺾지 못한 위대한 장인의 반격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K-어패럴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기술 도용 의혹으로 재판이 열리던 날, 법원 앞은 취재진과 전 세계에서 날아온 패션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화려한 양복을 입은 대기업 변호인단 수십 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위세를 떨치며 입장했고, 그 뒤를 이어 작고 마른 체구의 순임이 낡은 보따리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기업 측 변호인은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이 노인은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봉제 기법의 핵심 원리를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또한 명품 의상을 수선한다는 명목으로 원형을 훼손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아들 진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업 측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 지영은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판장은 묵묵히 듣고 있던 순임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순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 인석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변론 대신 보따리를 풀어 낡은 바늘 상자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나는 법 같은 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바늘이 가는 길은 잘 압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기술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평생 동안 사람들의 찢어진 마음을 꿰매며 살았습니다. 배고픈 자식 놈 옷까지 기워줄 때 실한 오리라도 더 아껴서 한 끼라도 더 먹이려다 보니 실을 숨겨박는 법을 알게 됐고, 남편 일찍 보내고 가슴에 맺힌 한을 사귀느라 바늘 끝에 온 정성을 다하다 보니 천의 숨구멍을 잃게 된 겁니다. 수님은 품 안에서 낡은 아이 베네저고리 한 벌을 꺼냈습니다. 이건 저 사람들이 망가뜨렸다고 소송을 건 그 비싼 명품 옷 대신 내가 40년 전에 우리 아들놈 입히려고 직접 지은 옷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내 아들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옷 한 벌 짓는데 보름 밤낮을 꼬박 세웠습니다. 바느질은 훔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하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돈으로 산 기술이 내 70년 인생의 눈물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수님의 담담한 고백에 법정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법정 문이 벌컥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파리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안토니오 듀발이었습니다. 그는 재판장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재판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수님 선생님의 기술은 제가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기술을 도용했다면 그것은 과거의 장인들이 그녀의 손을 빌려 미래에 준 선물일 뿐입니다. 안토니오가 가져온 증거 자료들과 전 세계 장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자 대기업의 허위 주장은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수님에 대한 모든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또한 원고 측의 악의적인 소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기뻐하기보다 복도 구석에서 허망하게 서 있는 아들 진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님은 아들의 손에 자신이 들고 있던 베네저고리를 쥐어주었습니다. 진석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이 바늘땀 하나에는 변하지 않는 엄마 마음이 들어있단다. 이제 내 욕심 그만 부리고 내 손으로 정직하게 살아라.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바느질이다. 수님은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거창한 축하연 장소가 아니라 여전히 비릿한 냄새가 정겨운 자신의 시장 수선집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님은 안토니오와 함께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녀의 기술을 대기업에 파는 대신 시장 골목에 인생 수선 학교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 배움을 포기한 아이들과 갈 곳 없는 노인들이 함께 바느질을 배우며 자립할 수 있는 곳이었지요. 파리에서 온 제자들은 이제 빗자루질 대신 수님 곁에서 한 땀의 진심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은 여전히 낡은 돋보기를 쓰고 재봉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깁는 것은 단순히 낡은 옷이 아니라 이 사회의 해진 구석구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단추 하나만 달아주세요. 골목 어귀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수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뭐냐, 어서 오너라.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게 박아주는 집인 거 알지? 달달거리는 재봉틀 소리가 시장 골목을 타고 멀리 파리까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울려 퍼집니다. 평생 바느질만 하던 구분등의 할머니는 이제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가장 아름다운 거장으로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인생의 구멍난 부분을 메우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그녀의 은빛 바늘은 오늘도 희망의 길을 내어주고 있습니다.